자, 이분 요구르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만드는 그 요구르트도 많이 즐겨 드셨던 모양이에요. 왜 요구르트 메이커라고 그래서 전기 꽂아서 따뜻하게 해놓으면 뭐 요구르트 한 병 넣어서 우유랑 섞어서 좀 몇 시간 정도 두면은 이제 몽글몽글 요구르트 만들어지고 요게 또 유산균도 있겠지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먹게 되는 바로 그 요거트 메이커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어떤 분이 병원에서 들었다며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맛하고 냄새만 비슷하고 유산균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딱 보기에는 걸쭉하고 맛도 그렇고 딱 그 형상도 요구르트처럼 보이는데 그게 유산균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까? 라면서 충격에 휩싸여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받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판 요거트 메이커 회장님을 만났죠. 예. 우연의 일치겠죠? 뭐 제가 사전 조사를 간 건 아니고. 아니 이 사연 때문에 만나셨다고 해야지 더. 그건 아니고 네. 만났는데 이 내용을 듣고 이 사연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네. 근데 이 요거트 메이커를 만들 때 보통 이 회사에서 한 200만 대를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치즈 메이커까지 하면 거의 뭐 한 300만 대 정도 육박을 하고요. 네. 곧 상장을 준비를 하고 계신답니다. 대박을 터뜨리셨네요. 네, 대박을 터뜨렸고. 그만큼 이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붐처럼 이 조성이 됐던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그게 보면 판매 가격이 한 대에 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참 저렴한 가격에 집에서 이렇게 요거트를 만들어 먹는데 네.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정책이죠. 이 정책이 뭐냐면 요거트 메이커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닙니다. 200만 대를 팔았으면 수익이 됐을 법한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보급형 형태로 어떻게든 많이 가구에 보유하게 하고 그 요거트 메이커를 만들 때 쓰는 유산균 제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요구르트 한 병 넣어서 우유랑 섞어서 장착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알맞는 그 온도와 거기에 유산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유산균의 씨앗을 넣어주어야 효과가 더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유산균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지만 그 요거트를 만들 때 그런 유산균의 그 시초되는 그 유산균 제제를 넣어줘야 유산균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 된다고 그 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었고 원래는 그래서 그 유산균을 팔기 위해서 그 제품을 그렇게 런칭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언뜻 기억을 하기에도 홈쇼핑 같은 데서 이 요구르트 메이커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 쇼핑 호스트가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이루이루 사가지고 돈 들이면서 요구르트 판매하는 거 사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우유 한 통, 한 팩 사셔서 요구르트 한 병 넣어서 그거를 한 서너 배를 불려서 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쇼핑 호스트가 판매를 했었는데. 일단 삐딱한 조기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삐딱한 얘기 좋습니다. 왜냐면 일단 요거트 메이커의 업체 대표의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를 할 때 요거트 메이커 사장만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보도할 수는 없으니까. 자,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요구르트 메이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요구르트만 넣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유산균량을 그 만들어진 요구르트로 섭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재선 원장님께서 듣고 오신 말씀은. 근데 지금 이거는 약간 아니 근데 이제 그 말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어쨌든 사장님하고 저는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요거를 이제 관련해서 좀 찾아봤더니 유산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산균이 다 만들어집니다. 만약 유산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홈쇼핑 다 거짓말장이죠. 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성상이 안 나오겠지. 몽글몽글해지는 성상이. 근데 단 하나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의 밀도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단위 명덕당 1cc당 몇 마리의 유산균이 있느냐. 그래야 요구르트라고 제품명으로 이렇게 딱 박을 수 있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요구르트의 정의는 없습니다. 몇만 마리 이상이어야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다. 요거트라고 할 수 있다는 정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유산균만 있으면 요거트니까 그게 요거트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재 이 업계에서는
마리수가 대단히 많아야 밀도가 높아야 효과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산균이 작동을 하는 부위가 저 대장이거든요. 네. 근데 대장까지 가려면 위산이 잔뜩 있는 위를 지나서 췌장이 있는 12지장과 소장을 다 지난 다음에 대장까지 가기 때문에 예. 양이 많아야 그렇죠. 일단 살아남아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예. 건데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뭐 cc당 뭐 1억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 제품에 1억 개가 있다 혹은 10억 개가 있다 그리고 먹는 약품도 그러니까 유산균 제제라고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게 유산균의 밀도가 높은 것은 훨씬 더 고가에 팔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이론적으로는 일단 많이 살아야 이게 이쪽으로 그 장 속으로 간다. 일단 많이 있어야 맞아 보이는데 예, 살아남아서 장까지. 그런데 가겠죠. 지금 현대의 그 유산균을 그 접하는 그 대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 최근의 연구들은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유산균이 예전에는 꼭 살아서 그쪽으로 가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좀 바뀐 게 뭐냐면 네. 꼭 그렇지 않다. 죽어서 가도 상관이 없다. 죽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단백질 성분은 대장 속에 있는 유산균에게 큰 먹잇감이 된다. 걔네들이 그걸 먹고 살아있는 증식하는데 유산균이 죽어있는 유산균을 먹는다고요? 예,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상당히 많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되어서 사실 살아있는 게 얼만큼 도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체로 논란이 좀 있긴 하다. 그 뭐 캡슐에서 타가지고 요구르트가 살아서 장까지 간다고 광고했던 것도 했던 있었는데.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그 캡슐이 지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임원장이 했던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커다란 이 업계의 화두긴 합니다. 얼마나 고밀도의 유산균을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중에서 파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여기에 양념이 들어가 있죠. 설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표현하는군요. 네. 얘를 그냥 하기에는 충분한 그러니까 유산균을 만드는 업자들이 그 목표로 하는 양의 그 밀도의 유산균의 밀도로 요거트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장님의 맞는 말씀, 그러니까 이를테면 되게 밀도 있고 고퀄리티의 유산균을 만들려면 요거트 메이커라고 하더라도 시중에 판매하는 그 요거트를 한 스푼 떠다가 만드는 건 그렇게 고밀도의 그 유산균을 그러니까 요거트를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하나 그게 진짜로 중요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산균이 대단히 많아야 그래야 장까지 살아있는 게 많이 간다.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하나 조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일단 유산균 시체든 살아있는 유산균이든 유산균이 많으면 좋다는 것은 이견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이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메일 보내주신 분이 궁금한 건 애초에 우리가 집에서 만드는 그 요구르트 메이커에 만드는 그 요구르트에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유산균 자체 수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걱정인 거거든요. 네, 적습니다. 분명히 적을 겁니다. 근데 적지만 그 적은 게 얼마만큼의 유의미하게 효과가 떨어지느냐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요 유산균을 몇 번을 이제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취재를 했었죠. 그러니까 몇 번밖에 안 되니까 저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기자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주장이 얼마나 내가 타당한가. 내가 이제 감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차이가 나게끔 제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유산균이 많은 요거트를 만들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건 알겠어요. 보니까 업체마다 좀 다르고 그렇게 밀도 있는 요거트를 만드는 회사가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쫓아가려고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렇지. 근데 그 고밀도의 유산균이 저밀도의 유산균보다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원장님? 최근 한 4, 5년 전인가 유명한 사이언스인가 네이처인가 아주 유명한 논문집에
장내 세균에 대한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 중에 뭐 유산균도 있고 뭐 유해한 것도 있고 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조사 통계를 내보니까 그룹을 내보니까 3개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크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 균이 많이 사는 사람, 뭐 A라는 균이 많이 사는 사람, B라는 균이 많이 사는 사람, C라는 균이 많이 사는 사람, 극히 드물지만 D라는 균이 이렇게 많이 존재해서 통계를 보니까 거의 4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더라. 네. 근데 마지막 D 타입은 아주 소수고. 근데 이 통계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한의사잖아요. 딱 한의학적으로 사상 체질의 그 비율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신기해라. 근데 이 균이 많은 사람 그런 소설가를 보았나. 아니 들어봅시다. 네.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균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들을 기술해 놨어요. 네. 그게 사상의학적으로 좀 비슷한 연관이 것들이 되어 보여 있더라.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유산균이 아니라요.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러니까 어떤 유산균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내가 A라는 장내 세균이 많은 사람은 그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유산균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뭐 하더라고요. 비피더스균 뭐 많잖아요. 네. 뭐 락토 무슨 균, 균, 뭐. 그런 균들 중에 나의 장내 세균에 따라 맞는 게 있다라고 저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100%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한테 그거 맞게끔 먹어야 된다는 건 첫 번째 원칙을 얘기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아까 그 사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저는 동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한약 재배단지에서 발효 한약재를 만들거나 된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메주를 띄워요. 띄울 때 보면 옛날에 메주가 잘 띄어지는 곳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곰팡이가 잘 붙는 곳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시죠? 어떤 뭐 왜냐면 곰팡이가 기온이나 습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장소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하는데도 집에서 뒷간 저쪽에서 원래 하던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만 틀어져도 안 돼요. 메주가 안 떠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원래 균종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여기에는 원래 계속 메주들 잠그던 데라서 그 메주를 담그던 곳인데 거기 균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둬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저도 이제 일본 쪽에 발효식품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100년 된 막 쓰러져가는 가옥에서 해요. 왜 이런 걸 신식으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네. 이걸 바꾸는 순간 자기네 회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 이 오래된 고목에 붙어있는 균들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간장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또 아니 이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걸 이 집에서 만들어야지만 이 맛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새로운 균들이 그 간장의 맛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에 그런 좋은 유산균을 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네. 발효를 잘 시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 요구르트 넣고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유산균을 넣어서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유산균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궁금증이 또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 수많은 유산균 균종 중에 내 장에 딱 걸맞는 유산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여기 한번 5명 있으니까 여기 제작진들 5명 있으니까 한번 투표를 해봅시다. 유산균 드시고 계시는 분. 저요. 지금 5명 중에 2명이 먹고 있는데 유산균 몇 종류나 드셔보셨어요? 제품으로. 전 캡슐 한 회사 제품 하나만 계속 드시고 계세요? 저는 종류를 바꿔서 한 4-5개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한 제품을 먹었을 때는 속이 편안하고 응가할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실제로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4개는 내가 이걸 밥을 그냥 먹은 건지 아니면 물을 먹은 건지 모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유산균이 있다니까. 어떻게 있다니까. 찾느냐고. 거기까지는 뭐 각자가 좀 열심히 노력해보고요. 네. 내가 뭐 장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장에 이 논문은 진짜 제가 보고 네.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장 세균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여러분들이 체질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그렇죠. 난 이 음식이 안 맞아. 왜? 체질이지 뭐. 이런 균들이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좀
그 자기 몸을 임상 그 대상으로 삼아서 실험을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거트 메이커의 우유와 요구르트 기성 제품에 나오는 그 요구르트로 만드는 그 집안에서 만드는 요구르트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유산균 양을 기대하기는 살짝 어렵다. 요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 또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김치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김치 시리즈를 했을 때 김치도 상당히 유산균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제가 예고편으로 살짝 말씀드렸지만 김치가 이렇게 갓 담았을 때부터 익었을 때까지 거기에 유산균의 변화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양상을 띠더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익은 김치가 상당히 유산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큼한 거. 오히려 그렇지 않다. 산이 강해질수록 그 유산균은 그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익은 김치에는 유산균은 상대로 적다. 근데 적지만 그 산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던 그런 식초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익은 김치가 유산균이 적다고 해서 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되게 김치는 익어가는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우리 몸을 되게 좋게 한다 이렇게 뭐 돼 있는데 네. 그때 지금 그 했던 실험 중에서 우리 연구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김치에서 그 유산균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트와 치즈에서도 유산균이 있죠. 근데 네. 김치 유산균을 우유에 넣으면 잘 발효돼요. 그런데 맛을 반대로 상상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맛을 반대로 상상했어. 우유 유산균, 우유나 네. 치즈에서 뽑아낸 유산균을 김치에 넣으면 죽거든요. 오, 김치 승. 그렇죠. 김치가 일단 승인 거죠, 물론. 김치 이거는 승. 뭐냐면 그런 단순한 논리로 김치가 유리한 조건의 생존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김치 속 유산균과 우유 치즈 속 우리 요거트 속 유산균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김치 속 유산균은 분명히 서양인이 많이 먹었던 유산균이 다른데 김치 유산균이 우리나라에서 동양인에게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김치 유산균에 대해서 별도의 특허를 만들어서 그 상장까지 준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막 그 판을 벌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동양과 서양인이 되게 다르다는 게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거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스피린이 왜 연구가 가치가 높냐면 아스피린만큼 전 인류가 많이 먹고 오랜 동안 그 임상이 쌓인 임상이 쌓인 게 없어서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아스피린이 뭐 대장암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가 네. 아스피린을 다시 1차 예방약으로 가이드라인까지 변경시키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올해 초에. 참 보면은 아스피린 좋은 약이에요. 심장병 관련한 질환도 예방한다고 하지. 대장 관련한 것도 예방한다고 그런데 하지. 말입니다. 또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또 안 그래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네. 말이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해봤더니 아시아인에게는 아스피린이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졸중이 더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종족별로 지역별로 틀리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닌데 네. 그럼 예방의 차원에서 뇌졸중, 그러니까 아스피린 심혈관 조금씩 드시고 질환. 계신 분도 예. 꽤 계시는데. 그러니까 심혈관 예방 효과,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서양인에 비해서 아시아인에게는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어허. 연구 결과들이 우리 아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똑같은 약이라도 아시아인과 서양인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중심의 의학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존의 서양 의학은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임상 효과가 나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건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었죠. 네. 이제는 아니다. 우리만의 이거 새로운 의학 서적을 써야 된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아스피린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유산균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 결론난 건 아닙니다만 요거트가 이제 서양 음식이었다면 네. 근데 우리는 진작에 김치, 그래요. 동치미, 오이지를 통해서 우리만의 유산균이 있었단 말이에요. 식물성 유산균. 네. 그리고 이 식물성 유산균이 어떤 게 더 이로운지는 자웅을 제대로 겨뤄봐야 된다. 저는요. 네.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유산균이 좋을 것 같고요. 서양에서 좋다고 데리고 들어온 유산균은 우리한테 좀 덜
맞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동양인은 동양인한테 특화된 간장, 메주에서 온 간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김치. 오이지 그렇지. 이런 동양적 그게 더 맞는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심지어 우유 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유를 기반으로 만든 요거트에서 나온 유산균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맞을까? 저는 살짝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거죠.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임원장이 우유맥을 잘 봐요. 우유맥이 뭘까요? 맥? 맥을 찍는데 제가 우유맥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트를 열심히 챙겨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었더니 임원장이 한번 보더니 너 왜 요즘에 요구르트 유제품 많이 먹냐?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기만 하고 사람 얼굴을 아니요. 보기만 제가 하고 이제 임원장이 맥을 보더니 그래서 손목을 짚어보더니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일단 끊었어요. 아니 끊었어요, 어떻게 저는. 알았어요? 아니, 뭐 먹는 것들에 따라서 맥이 좀 바뀌어요, 많이. 예. 그래요? 이 사람 우유 많이 먹는구나라고 맥만 짚어봐도 딱 네, 뭐 빵 많이 먹는구나, 술 많이 먹는구나, 이거 우유 대충, 많이 먹는구나, 네, 이게. 뭐 이런 고기 많이 먹는구나 이런 거 대충 나와요. 물론 이걸 들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저희는 재미 삼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게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지만 저는 대단히 많이 먹었고, 근데 임원장이 딱 얘기해서 제 느낌은 뭐냐면 얘가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났다는 건 내 몸에 무슨 안 좋은 사인이 있나 보다 해서 아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걸 끊고 그다음부터 아예 김치나 이런 걸로 그냥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유산균을 섭취하는 저기를. 질문. 김치를 많이 먹은 사람도 골라낼 수 있습니까? 맥으로? 아니요, 그건 안 아니에요. 나와요. 야, 여기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인사이트를 얻을 수 그러니까 있는 몸이 거죠. 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인을 제가 진맥을 보고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드셨네요. 뭐 혈액이 뻑뻑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먹었네요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유제품도 그렇고 그 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밀가루, 빵, 단 거 많이 먹을 때는 또 뭐가 안 좋아지는 맥들이 다 네. 구분이 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양인은 동양에 맞는 신토부리 형태의 유산균을 먹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아직 연구가 나오려면 그런 유산균이 어떤 질병까지 억제하더라는 거 나오려면 한 10년이 더 걸릴 겁니다. 아마. 그 전에 김치 많이 챙겨 먹죠, 뭐. 우리 오이지 많이 먹죠. 좀 덜 짜게 만들어서. 네, 그렇죠. 김치 네. 유일한 단점이 이제 소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김치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소금을 줄이면서 짠맛을 맛을 내게, 그러니까 이게 싱겁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마나 이런 걸 그 끓인 물로 뭐 배추를 절이는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덜 짜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던 김치를 먹는다면 네. 그리고 김치 지금 그 과학으로도 제가 지금 다 얼핏 기사를 다시 봤는데 제가 지난번 했었던 역시 그 다양하게 세균의 변화 지금 입증되고 있으니까 네. 덜 짜게 김치를 먹는 것. 뭐 그런 것도 우리 뭐 도전해 볼 만한 그럼요. 하겠죠. 이게 뭐 맛도 있지만 사실은 김치가 짰던 게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많거든요. 김치 냉장고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전처럼 오래 저장해서 먹지 않잖아요. 빠르게 담궈서 빠르게 먹고 그러니까 굳이 짤 필요가 없는 거죠. 짜지 않게 김치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드시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